자, 우리 이제 취득시기 기본 개념 좀 알아봅시다. 취득시기는 여러분 일단 별표 2개.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출제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근데 과거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최근에는 새롭게 뭐 문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 취득시기는 역시 공법이 좀 선행이 돼야만, 공법이 선행돼야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기본적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취득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등을 뭐하면 취득을 하면 그 취득한 날도 기본적으로 60일입니다. 기본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전형적인 신고 납부 세목이랬어요. 즉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취득세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우리 지방세법서 열거하고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면 취득하면 내가 그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 내에 취득세를 잡았도록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시오라고 법에서 여러분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고와 납부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다. 의무가 몇 가지다? 두 가지 여러분. 신고면 신고, 납부면 납부 따로야. 별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는 누가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납부는 어디 가서? 네,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는 보고자와 납부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보고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과세권자한테 신고하는 거고 그 신고한 세액을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납부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 봅시다. 신고하시오. 납부하시오. 그런데 했어 안 했어? 안 했대.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다 제재 뭐야? 가산세야 가산금이에요? 가산세죠. 세. 요걸 출전이 이번 2015년도 시험에도 나온가? 요거를 살짝 뭘로 바꾸냐? 금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금. 한 글자 고친다니까. 한 글자.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고 나면은 세액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 있는 세법 지식을 통해서 세부 부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낮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일명 이제 절세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가산세를 안 맞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쓸데없이 뭐를 먹지 마라. 가산세 이건 안 내도 낼 돈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 가산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을 확정시켜야 되겠죠. 근데 신고 기한은 독립적 변수가 아니라 종속적 변수야. 즉 뭐가 결정돼야? 취득일이 결정돼야만 종속적으로 얘가 결정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일이 결정되면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이내 납세문자 스스로 네가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요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라는 것이 지방세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바로 공인중개사한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죠.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 등으로 유상일 때에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익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잔금까지 대금을 다 모아야만 완납해야만 완납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뭘 넘겨받아?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동시쌍방 의무 이행이죠. 그렇죠? 요런 법률적 관점을 다룬 게 바로 이제 민법인 거죠. 매도자 매수나 동시쌍방 의무야. 그죠? 둘 다 동시에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매매 등으로 유상 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하고 보면 되는 거야? 언제야? 잔금 지급이래요 여러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식성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적힌 날이 있을 것이고 계약서에 적힌 날과 다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에 실제 잔금을 지급하면 게임은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 할 때야? 다를 때죠. 다를 때.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요걸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식으로 보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갖고 그 법에서 정해진 걸 우리는 이렇게 외우냐. 적어 놓으세요. 이걸 뭐라 하냐?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합니다. 그냥 약속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리 거기 핵심 이론에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1번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 봐야 돼. 유상 취득의 1번이야.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합니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일단 이건 여러분과 저와 그냥 호칭이야. 주의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입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올라간다 여러분. 사실상으로 갑니다. 이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유상취득일 때는 이때는 올라간다 여러분. 계약상으로 갑니다. 계약상. 그래서 거기 2번 있죠. 2번은 뭐라 하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래서 거기 1번은 밑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요. 2번은 뭐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뭐가 포인트인가?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출제는 요걸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잔금 지급일을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요거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히 2번 요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다 올라가라서 여러분 계약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일단에서 국지외수 공판장만 사실상이고 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올라가라 계약상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꼭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대부분이 그 부동산의 매매는 누구 간의 거래일까요,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죠. 그래서 돈을 별로 벌기가 힘들어요. 누가? 공인중개사가. 왜? 돈 없는 사람만 데리고 장난치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영업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가지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상당히 벌기가 힘들죠. 지난주에 목요일날에 어떤 분이 꼭 뵙자고 그랬어요. 뭐 학원에 주인데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 그 경기도 마석에서 하시는 분인데 꼭 점심을 같이 먹재요. 남자분이 저랑 점심을 먹자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는 건 주로 여성분들이 그래요. 주부님들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40대 50대 분이 꼭 점심 먹자는 것은 저한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 마석에 있는 분인데 토지에 30억짜리 지금 계약권 해갖고 지금 추진 중이다. 그래서 그분은 주로 토지를 취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래 빈도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은 토지를 합니다. 그분은 주로 금액 단위가 커요. 그래서 한 건 하면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성립하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랑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좋아. 우리 학생이 돈 많이 번다는데 그 말 듣는 선생이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언제든지 자랑하러 오라고요. 아, 그 짜장면 하나 사주면 돼. 내가 뭐 사준다 해서 뭐 크게 비싼 거 먹지도 않아. 짜장면 한이다. 조금 더 없으면 곱빼기. 에이씨, 그 정도. 그 이번 30억짜리. 근데 그분이 하는 분은 토지를 전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중개사 사무실 하는 분들은 큰 금액 벌기가 힘들어요. 주로 누구 상대니까? 실수요자. 근데 실수요자 상대에서는 벌기가 힘들어. 그분은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거야. 토지 임야. 그래서 원주, 평창 이쪽을 전문적으로 지금 토지 이쪽 임야를 한대. 근데 토지 임야는 공법을 몰라면 안 돼요. 그 관련 행정 법규 체제를 이분이 다 정리해 주셔야 돼. 공법을 실문하면 공법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그 행정법 처리가 종결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쫓아오는 건 이제 세금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 진짜 세법 시간 열심히 들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당장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증이 없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특히 주부님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사장님들이 문제야. 내 특화 분야를 잡지 못하면 여기서 살아나기가 힘들죠.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 학교 가시면 정말 내가 뭐를 먹고 살 건가를 잘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어떤 내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걸 잘 찾으셔야죠. 그러면 자, 개인 간의 매매면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의 거래는 뭐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사실은 개인 간의 매매도 일로 가야 되는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르면 그 수많은 부동산의 매매를 과세관청이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곤란해. 그러다 보니까 몰라. 개인 간의 매매면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묻지 않고라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사실상과 계약상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실제 매매 계약서에 뭐한 날에 적힌 날에 그날에 실제 잔금 지급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한 걸 보겠다는 거야. 여기에 크나큰 맹점이 있어요. 또 사실은. 그런데 뭐에 한해서는 국지회수 공판장일 때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는 관계가 없이 실제 잔금 지급이 확인된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뭐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 요 경우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출전에 시험에 낼 때 이걸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매매다란 말이 나오는 순간은 무슨 말이 나오는 순간?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는 순간 출전은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예,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출전이 문제 지문에 이 조건을 걸면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출전이 뭔가 여러분한테 조건을 제시했어. 그러면 그 조건은 솔직히 말해서 99% 다 답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여러분. 출전에 어떤 조건을 건드려서 그 조건에서 답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조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암만 시빠르게 공부해도 답하고 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자꾸 잡으십시오. 뭔가 출전의 조건을 제시하면 그 제시된 조건이 뭘 얘기하는가. 속된 말로 개인 간의 매매다 이렇게 나왔어. 다음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골라보시오. 아니면 사례를 집어넣고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자, 등기일자 제시해놓고 여기서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세법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결론 냅시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면 무슨 말이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은 뭐가 아니다.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라.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잔금 지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취득 시기로 하되 조건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으로 갈 건지 계약상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텐데 그거는 반드시 출제의 조건을 제시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도 우리 거기 이제 무상이 있죠 여러분. 무상이 하나 있네. 무상 좀 보죠. 무상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무상까지는 기본으로. 자, 지금은
이제 무상입니다.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잔금 지급이란 말이 없겠죠.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적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상속은 여러분 밑줄 상속 계시입니다. 상속을 받았대. 축하해줘 안 해줘? 축하해줘야죠. 누구나 상속 계시 때도 받는 게 없는데 누구는 상속 계시 때 이렇게 받는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받을 거 있어? 상속 받을 거?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선택된 대신문이에요, 그분은. 저희 집 하나 상속 계시가 되나 뭐 하나 변함이 없어. 초지일간 꿋꿋해. 선비 집안이야.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선비 집안이다 그랬어요. 아, 난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다. 맨 처음에 우리 집안은 좋은 집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크고 나서 보니까 그 무슨 집안이야? 찌질 집안이다 얘기야. 찌질 집안. 찌질이야. 선비들이 원래 찌질이야. 보세요, 저 찌질 써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그럼 뭐다 여러분? 상속계시래요. 상속계시일. 그러면 언제 상속이 계시가 된 걸로 볼 거냐?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세법은 상속계시일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상속계시는 기본적으로 언제야? 사망일입니다. 사망 신고일이 아닙니다. 사망일. 또는 민법에 따르면 상속계시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실종 선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나가서 안 들어와갖고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가 일정 기간 오래가 되면은 어떤 법률 관계를 빨리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망한 걸 의뢰해버려. 이게 바로 뭐냐? 그런 규정도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들어온다. 집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 아저씨가 안 들어와? 그럼 우린 지금부터 해피데이로 가는 거야. 그래, 너 스키야. 일정 기간만 들어오지 마라, 스키야. 기본으로 여러분 5년입니다. 아씨, 길죠? 요거 한 3일 내지 5일 정도로 끊어버리면은 신속한 상속이 계시가 됐던데 여러분. 상속이 계시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재혼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저거 재혼 가능. 꼭 저거 별표 5개. 그리고 뭐가 계시가 되는 거 여러분? 상속이 계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법률적 효력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속은 언제다 여러분? 상속 계시. 근데 시험에 나오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더 중요해요. 출제는 상속은 별로 안 잡니다. 왜? 장난칠 게 없어요. 근데 증여는 장난칠 수가 있어요. 자, 밑줄. 증여 계약이라, 계약일. 자, 우리 저는 항상 솔직히 말씀드렸고 상속과 증여는 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상속과 증여, 특히 상속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상속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큰일 당했을 때 그때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상속을 미리미리 좀 알아두고 나서 어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속을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예요, 증여.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같이 다닌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과 그 증여 관련된 좀 저는 기본적인 세법사항 이런 것 좀 말씀드리면은 상속세가 증여세가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 시험 범위가 아니냐? 아닌 얘기를 왜 하냐? 그런 분도 계셔갖고 말을 좀 하기가 아주 거북한데 근데 알아두면 정말 좋은데.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저씨한테 증여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증여받겠대. 자, 아저씨한테 아파트 명의 증여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스키 밤새 족친다. 넘겨. 뭘 써야 돼? 그쵸, 증여계약서 써야죠. 제일 먼저 뭘 써야 된다 여러분? 증여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 증여계약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증여자와 수증자라는 증여 당사자가 명시되고 증여재산 목적물이 확정되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증여 뭘 쓰면? 계약서를 쓰면 그날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증여는 당사자 간에만 쓴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해서 이게 쓴 거다는 걸 누군가 증인을 써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뭐야? 확정일자, 공증한다고 그러죠.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확정일자 받는다는 겁니다. 법무법인이라든지 그 공중법인 가갖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쿵 도장 하나 찍어줘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이제 뭘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잠깐 옛날에 생각합시다. 결혼했을 때 아직 결혼 안 하는 인간들은 모를 텐데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마라. 결혼식 하죠. 거기 주례사님이 여러분 수많은 하객가 앞에서 성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3자가 이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걸 증인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공증. 그러면 자 증여 계약서의 공증을 받고 이제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법원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혼하자는 얘기야? 등기소 가야지. 등기소. 부동산은 어디 간다고요?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증여일 때 이 계약일과 등기일인데 이게 특히 부동산일 때죠 여러분. 부동산일 때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증여받은 날이라 합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 그림 그려 놓으시고요.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증여계약일과 등기를 우리는 부동산일 때는 등기일입니다. 동산일 때는 인도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만 보시면 되니까 등기를 우리는 뭐로 한다? 세법상 증여받은 날이라 합니다. 이 날을.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여기에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그런데요. 이 증여를 받았으니까 뭘 내야 되겠죠 여러분? 증여세를 내야 되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넘어온 시점을 이날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언제 취득한 걸 뭐냐?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다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겠죠. 그럼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언제로 하느냐? 바로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증여에 대한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럼 이제 출제는 이렇게 내겠죠. 장난치려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그럼 마저 틀렸죠.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증여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증여 뭐 계약일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계약일.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꾼다?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것보다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상하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출제는 이 조문을 어떻게 장난칠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면서 공부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 증여로 인해서 재산이 이전됐을 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데 말해서 증여세나 양도세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계약일에. 그러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실제 증여받았는지를 묻지 않겠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뭐 하기로 했다고요? 증여계약서 써. 근데 이 증여계약서 어떻게 썼냐면은 아저씨가 술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도장 찍게 만든 거야. 그 아저씨 술 먹고 도는 걸 바빠하지 마. 자주 촉진해. 그래서 비몽사몽에 확 도장 찍게 만들어버려. 뭐 찍어? 증여계약서 찍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술 깨보니까 어제 내가 뭔가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서 내가 어제 뭘 도장을 찍은데 뭐야? 그랬더니 증여계약서. 아저씨 짐 싼다 안 싼다? 싸기 시작하면서 이 증여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취소, 해지하려고 그러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에 자 다시 한번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서 요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실제 증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언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증여계약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제가 될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취득세는 그거와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계약을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것도 좀 예상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건축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공법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 공법을 안 하면 제가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럼 고쌤이 할 게 없잖아. 고쌤 할 게 많으니까 고쌤한테 맡기고 넘어가죠. 이제 우리 과세 표준 갑시다. 자, 이제 과세 대상으로 확정됐고 과세 시기도 결정됐으면 이제는 우리 뭐 하는 거냐?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해야죠. 결론은 이거랬죠, 여러분? 세법을 배운 결론은 이거예요. 뭐야? 세액 얼마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을 매로 취득한 자들, 당신은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취득자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반대로 얼마를요? 물어보겠죠. 그 취득세 내야 된다며 얼마를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럴 때 이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 중개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뭘도 알아야 되고 세율도 알아야 되죠. 왜? 취득이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도 알아야죠. 과세가를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얘는 거의 모든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나온다 보셔야 돼요. 별표서 이게 과세 표준과 세율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둘 다 나오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2015년도 취득세 3문제가 나왔을 때 2문제가 과표와 세율이었습니다. 취득세 3문제가 나왔을 때 2문제가 뭐야? 과표와 세율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딱 그런데 여러분 보는 순간 자, 170조 과세 표준의 가장 기본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기본이라고? 뭐가 또 있단 얘기야? 있단 얘기죠. 이게 요 과표 하나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 171조 세율이죠. 그 밑에. 자, 세율 볼까요? 넘겨. 어디까지냐? 다음 페이지까지죠. 그죠? 다 보는 거 확 덮어버리고 싶죠? 응? 덮어봐. 빨리 덮어. 앞으로 와. 과표로. 그러니까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고 쉽고 정리가 잘 되는 분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큰 하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짜증나고 왜 공부할 때 어떤 특정 부분 보면 짜증나잖아. 일단 과목별로 세법 시간에 짜증나잖아. 기본적으로. 똑같아. 여러분 공부하면 이 부분은 정말 공부하기 싫어. 근데 시험은 그런 부분이 꼭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과표와 세율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씩 갑시다. 취득세 과세표는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죠. 밑줄 무슨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너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 물건의 뭐를 가지고 가액을 과표를 하겠다. 어렵지 않네요. 거기 써져 있죠? 무슨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기본입니다. 취득세 과표는 기본이 뭐다?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네가 매매로 샀으면 매매로 취득할 당시 가액,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을 받았을 때 가액,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를 받았을 가액, 신축했다, 원시 취득했다, 그럼 원시 취득할 당시 가액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출전에 장난칠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어느 시점, 행위 시점, 취득 당시,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어느 시점, 행위 시점,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의 가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전은 이거 갖고 시비는 잘 안 걸어요. 출전에 시비 거는 건 뭘 갖고 가냐?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결정 메커니즘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거기 책을 보세요. 뭐라 하냐면 원칙과 예외와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가 있죠.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다? 세 가지입니다. 원칙과 예외와 특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셋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는 얘기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얘는 무슨 규정이니까 특례가 1번입니다. 특례. 여러분 뭐 민법을 배우실 때 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되면 충돌되면 뭐가 먼저 되는가? 특별법 똑같아. 여기는 뭐라 써있어요 여러분? 특례. 그러면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과표가 잘못 결정되는 거야. 과표가 끝나버리면 가표가 틀리면 당연히 모두 틀려버려. 세액도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뭐가 부과되는 거야 당연히? 가산세 부과되는 거야. 가산세. 가산세를 안 내는 게 가장 절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례는 요걸 잡으면 돼. 자, 특례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특례 규정 양가로 1번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5번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만 묶으세요. 1, 2, 3, 4 묶으세요. 1, 2, 3, 4만 묶으시고요. 자, 거기 1번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방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된다? 과세권자. 여기서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지자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국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과세권자가 뭐 한 경우야?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1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있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요거를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치면 요걸로 바로 뭐라 하면 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지외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 조금 바꿉시다. 4번인가요? 예, 4번. 공매할 때 공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판장 그럽시다. 그래서 1, 2, 3, 4번을 일일이 다 말하기 힘드니까 요거를 압축해서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부터 취득할 때 국자 지자 동그라미 친 거고 외수는 뭐야 여러분? 외그룹도 수입에 의한 취득일 때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친 거고 공은 공매에 의한 취득일 때 공자 동그라미 친 거고 공매는 항상 우리 세법상 모두 포함한다. 경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까 뭐라 했냐면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뭐라 했냐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과표일 때는 요 국지외수 공판장 외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뭐가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검증까지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는 검증이 됐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중개법에서 배우셨어요. 아직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부동산 중개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배우세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들어갔네요. 제가 또 먼저 하네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그 공인중개사 업무, 요즘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실지 거래가를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중개법에서 배우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 의무가 공인중개사한테 발생합니다. 그럼 그 부동산 거래를 뭐하라고? 거래한 거를 신고하라고. 글자가 더 신고하라고. 이때 신고는 뭘 신고하는 거냐면은
그 매매 등물이나 뭐를 실지 거래가액을 신고하라는 얘기죠. 실지 거래가액을 신고하라.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분한테 실지 거래가를 뭘 받으면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적법성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뭐합니까? 검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잘 배우시고 중개법에서 배우고 일단은 국지외속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럴 때 역시 요거 꼭 줬어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국지외속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요 경우에 한해서만 올라가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국지외속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을 했다. 이때는 뭘로 간다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원칙. 취득자가 뭐한 가격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죠. 근데 여기 밑줄 신고한 가격 밑줄. 근데 신고한 가격 앞에 한 마리 더 있죠. 무슨 말 써주세요 여러분? 누가? 취득자. 그렇죠. 이거는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누가?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격을 뭘로 봐줘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거기 옆에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 옆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의 거래가 신고시란 말이 있죠. 요거는 일단 지웁시다. 지우세요. 아직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왜 지웠냐면 지금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어졌어. 주택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없어졌어. 그래서 예전엔 주택거래 신고 제도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냐? 주택거래 신고 하는 거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면 뭐였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이 주택거래 신고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서 어떤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이 바로 주택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니까 안 하니까 아예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것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법에서 아마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신고한 가액을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니까 가능하면 세보다 면 어떻게 하려는가? 줄이고자. 그럼 요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줄여서. 소위 말해 뭐죠? 다운 계약서. 지난주에도 뉴스에 다음 뉴스 났죠.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다운 계약서 신고한 거 다 나왔어요. 그런 뉴스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이런 다운 신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관청이 여러분이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하면 신고를 하면 출제는 과세관청은 그걸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요거는 믿음입니다. 요거는 불신입니다. 저를 믿는 분은 여러분 내년에 반드시 2016년도에 합격할 것이요. 저를 불신하시는 분은 분명히 지옥으로 갑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다시 한번 요거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근데 요거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둘 다 요거는 누가 한 거냐면 취득자가 한 겁니다. 요거는 누가 한 거다고 둘 다 취득자가 한 건데 요거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고 안 믿고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 이 국지외속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거 하나 꼭 적으세요. 거래에 대한 이 거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거래 사실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원칙. 그러면 원칙은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를 할 때 이 과세 납세문자가 제대로 신고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예외 갑시다 여러분. 마지막 예외. 자,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밑줄 하나 칩니다.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밑줄 치시고요. 적으세요. 무신고를 말합니다.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셔 그런데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신고. 또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보다 적은 경우 밑줄.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2번 예외는 밑줄이 몇 개 치워져야 돼? 두 개. 하나는 뭐야?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요. 하나는 무슨 신고예요 여러분? 네, 적어놓으세요. 꼭 과소신고를 말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과표를 뭘로 하냐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칙.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 이 취득 형태가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다. 어디로 가라 여러분? 신고한 가액. 아, 요거 빠졌네. 그러면 신고한 가액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 대표가 어떤 경우냐 꼭 적어놓으세요. 아까 보았던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조건이 제시가 되면 그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공인 중에 대부분이 누구 간의 거래야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잖아. 그래서 정리할게요.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열을 했다. 일단 과표 뭘로 하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라. 근데 이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신고한 가액으로 가라.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적게 했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은 믿음 불신. 불신. 누가? 과세권자가 그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부터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는 걸 집에서 믿어 안 믿어? 집에서 믿어? 여기 와 있는 걸 믿어? 과연 그럴까? 그거는 모르죠. 요거는 믿어 안 믿어? 믿어. 요거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는 과세관청의 액면가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얘는 항상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 사실상 취득단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세법을 안다. 선무당이 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선무당이에요. 어설피 하는 거.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설피 하는 게 이런 분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걸리면 죽음이야. 사람 잡는다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 얘는 신고한 가액을 액면가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얘는 사실상 취득가는 객관적으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와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둘 거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요 용어 정의합시다. 이 지방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나요. 시가표는 옆으로 빼야 돼요. 여백에다가. 시가표는 여러분 첫째 적어놓으셔야 돼요.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에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 인문 과정을 우습게 알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이제 삽질합니다. 왜? 베이스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시가편액은 뭐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얘는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출제를 살짝 바꾸죠.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 국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국세. 그럼 국세일 때에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는 무슨 말이 나오면 기준시가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국세니까 양도소득세. 예, 이번 2015년도 이쪽에서 시험에 나왔었죠. 나온다고 1년 내내 외쳐댔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또 상속세, 증여세.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사용한다 여러분? 국세. 요 개념 꼭 잡으십시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가편액이라는 말은 뭘 과세할 때만 나오는 개념이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방세가 아니라 이게 뭐면 양도소득세 등이 뭐면 국세 이때는 시가편액이란 말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이때는 국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시가라고 한다.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면 계속 세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요거는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이거 꼭 누가 적은 거냐면 과세권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누가 정한 가이다 여러분? 과세권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납세 의무. 신고는 누가 정한 거 이거?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정한 가이야. 근데 이 시가편액은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정한 겁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과세 물건별로 이렇게 평가하라고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을 말하냐?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 꼭 잡으셔야 합니다. 시가편익이라는 개념이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시가편익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로 삼는 것은 특히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정한 가액이다?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 근데 과세권자 정한데 이게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평가액이야. 평가액. 과세 물건. 실질 거래가액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시가편익은 실질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과세권자가 평가하고 있는 가액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밸류, 가치, 프라이스, 가격 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요게 프라이스라면 가격이라면 요게 가격이라면 요거는 가격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가치 개념이다 보십시오. 가치. 밸류라고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요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편익이라서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기초가액으로서 지방세가 아니라 뭐면? 국세면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기준시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것에서 시가편익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럼 마저 틀려. 뭐 더 이상 보고 자식할 게 없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시가편익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 근데 이 기준시가나 시가편액은 국세냐 지방세만 여기서 차이가 있지 실제 기준시가나 시가편액은 다 누가 정해놓은 가이다?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실질 거래가액이라 평가액. 밸류라고 보시죠. 밸류. 최소한 요 정도 나갈 거 아니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네. 시가 표준의 기준 시가. 아, 얘는 둘 다 누가 정해놓은 가격인데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건데 이 기준 시가나 시가 표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다? 시가를 기본으로 해서 누가?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과세 물건별로 평가하는데 이 과세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할 시가 표준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지와 주택 일대와 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일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토지 일대, 주택 일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일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시게 됩니다. 학개론을 배우시면은요. 부동산 학개론 마지막 쪽으로 가면 여러분 부동산 감정평가 배우셔요. 맞나요? 예, 부동산 감정평가를 배우실 텐데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얘들은 반드시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격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상가, 우리 학원 건물 등 상가 등일 때는 이런 공시된 가격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때에 특히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바로 뭐라냐면 개별 공시지가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뭘 한다고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근데 외우지 마시고 여기 써져 있잖아. 지가. 아, 땅지자에 가액가 있으니까 아, 요거는 무슨 가격이구나? 토지에 대한 가격이구나. 그러면 주택은 여러분 건축법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단독주택과 뭐로 구분하고 공동주택 구분하고 이때 단독주택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뭐라고 하고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에 모일 때는 공동주택 무슨 가격? 공동주택. 외우실 필요 없죠 여러분? 예. 단독일 땐 개별, 아파트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일 때는 공시되는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뭐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 매년 누가? 정부가 뭐 한다고요? 공시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공시된 거. 누가 공시한다고?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바로 하는 거죠. 요 용어를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밖에 진행을 못 하겠네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